신생아 대출, 청약제도 개편, 전세 대출 더 해준다? 집값에 대한 열망을 꺼트리지 않기 위한 그런 게 아닐까. 가격 자체가 아직도 우리 소득 대비해서 너무 높은 수준이고 누군가는 기꺼이 빚을 내서 들어와 주는 사람이 있어줘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열기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에 나온 부동산 관련된 새로 바뀌는 정책들을 내면을 이렇게 살펴보면 신생아 대출을 통해서 대출을 해주겠다. 즉 기존의 집을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 빚을 굉장히 많이 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내 집을 팔아야 갚을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워요. 새로운 수요가 들어와 주길 바라는 거고, 그게 신생아 대출을 통해서 수요를 창출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청약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조건을 완화시켜주는 거잖아요. 이번부터 보면 뭐 배우자가 당첨된 이력도 보지 않고 뭐 기간도 합산해주고 뭐 무주택 유무도 뭐 당시에만 무주택이면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완화해준다는 거. 이 의미는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풀어줘서 혹시라도 자본이 있는 사람,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은 시장에 들어와라, 이런 의미거든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왜 청약시장에 이걸 하겠어요? 청약시장 하는 이유는 PF의 문제들이 해결되려면 누군가 분양을 받아줘야 해결이 돼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유수의 사업장들이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사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최대한 풀어주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참여를 독려해줘야 이 사업에서 망가지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부가 이번에 또 비주거 주택 활성화 방안 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것도 보면 금융지원이에요. 금융지원이라는 게 그 사업을 진행했던 사람들이 PF 자금들이 다 막혀 있으니까 거기 자금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것도 어떻게 해결이 돼야 돼요? 누군가 사줘야 해결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비주거의 집들을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세금 문제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세제 완화해주고 뭐 해주겠다. 결국은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가게한테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문제가 모두가 지금 자금의 경색 상황을 해결하려면 누군가는 기꺼이 빚을 내서 들어와 주는 사람이 있어줘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은, 좀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가슴이 뛴대요. 이런 정리들이 되고 나면 정말 너무 좋은 기회가 올 것 같다고, 가슴이 뛴다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남의 불행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게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 섣불리 시대에 편승해서 너무 어려운 결정들을 쉽게 하지 않았나. 근데 그 대가를 너무 혹독하게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됐고, 어쨌든 그걸 이제 누가 근데 등 떠밀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좀 좋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정책적으로 너무 이제 경쟁심을 많이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과거에 어떤 부동산 과열기에 정책이 23번인가 나왔잖아요. 그 정책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거를 언론에서 이야기할 때는 뭐 이거는 뭐 청약에 대해서는 결국은 돈이 있고 중장년층만을 위한 제도고 젊은 사람들은 집 살 기회가 없다. 뭐 이런 프레임으로 가고, 또 지금 이제 생애 최초라든가 신혼부부 특공 뭐 이런 것들을 또 해준다고 하니까 그거는 젊은 사람들만 집을 사게 해주는 구조다. 이런 식으로 약간 편을 좀 다 많이 분열시키는 약간 이런 쪽으로 많이 가가지고, 그렇지만 결국은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전체적인 틀을 놓고 그 체계적으로 차곡차곡 단계별로 촘촘히 짜야 되는 건데,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으면 어떤 소리가 많이 들리면 이제 그거에 상응하는 대책을 일단 발표하는 게 어떻게 보면 표를 많이 얻을 수 있고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끌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정책이 흘러가다 보니까 약간 좀 누더기 정책처럼 되지 않았을까. 정책이 처음에 목표했던 바를 온전하게 달성할 수 있게 가는 게 아니라 또 그 안에서는 어떤 정책을 하면 그 정책에서 적용받는 사람과 적용되지 않는 사람, 갑자기 정책이 생겼기 때문에 이후에 경과 규정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유예기간 이런 것들을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책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게 과열기에 있었던 모습이거든요. 저는 아직 과열기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격 자체가 아직도 굉장히 우리 소득 대비해서 너무 높은 수준이고 지금 이 과열이 다 꺼져야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가는 건데, 이 과열이 꺼지면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부를 잃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게 연착륙이고, 그걸 막기 위해서 또다시 대출을 줄여야 되는 시점에서 대출을 더 해주면서 들뜨르들하시게 약간 이렇게 간 거죠. 과하게 표현하면. 근데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들도 결국은 보여지는 게 신생아 대출, 그리고 뭐 청약제도 개편,
전세 대출 더 해준다? 그다음에 공급을 위해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뭐 해준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 자체가 집값에 대한 열망을 꺼트리지 않기 위한 그런 게 아닐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전세자금 대출 관련해서도 사실은 전세라는 게 예전에는 자기 자본만으로 사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자기가 이제 종잣돈을 마련해서 집을 살 정도의 자금은 안 되니까 전세로 일단은 살다가 대출을 받든 돈을 더 마련해서 이제 매매로 이동하는 형태, 이게 전통적인 상황이었다면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 거예요. 전세 사는 사람들은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저리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자기가 자본이 있는 만큼의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주 열악한 환경이 아니라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 원리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건데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니까 예전에 1억에 80만 원짜리 월세 살던 사람이 5억짜리 전세를 들어가는 시장이었거든요. 이렇게 해준 게 과연 정말 인기는 얻을 수 있었겠죠. 그 전세자금 대출을 해줌으로써. 그렇지만 또 전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워낙 금리가 싸니까 월세 80만 원 내는 것보다 내가 대출 받으면 5억짜리 새 아파트에 살 수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는 것 자체를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적인 것도 일정 부분 있었다는 거죠. 이런 전세자금 대출을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DSR에 대한 규제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거는 실수요자를 위한 거고 그러면 안 된다 해서 뭐 DSR의 예외 규정으로 빼줘라 이게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은 그거를 내가 한다고 해서 좀 인기를 얻을 수는 있었고 뭐 이런 정책들을 부동산에 민감한 국민들의 어떤 이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필해서 인기를 얻으려는 정치적인 발언들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또 그런 것들이 시장이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선에서 공약한 내용들이나 어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다 현실화되는 데까지는 굉장히 넘어야 할 산이 많고 그 정책만 믿고 어떤 결정을 하기에는 그 정책이 좀 늦게 실현된다거나 아니면 실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을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것만 믿고 뭔가를 했다가는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뭐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둔촌주공 PF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시장에 참여하려고 독려를 하는 데 있어서 본청약을 했을 때 미달이 났잖아요. 이 얘기는 실수요자들이 판단할 때는 이거를 분양받았다가는 좀 감당이 안 되겠다. 주변 시세 대비해서 과도하게 높은 금액이 분양을 하는 거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엄청난 대출을 끌어서 감당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미분양이 난 거잖아요. 그럼 이 미분양 물량을 해소를 해야 둔촌주공의 PF 문제가 해결이 돼요. 둔촌주공의 PF 문제가 생겼던 그 자금이 5천억 정도였는데 일반 분양분의 첫 번째 계약금 20%로 했거든요. 그걸 다 받으면 그 금액을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일반 분양이 잘 돼야 돼요. 그 일반 분양에 대해서 그래서 줍줍에 대해서 즉 청약이 끝나고 선착순으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다 풀어줬잖아요. 줍줍을 들어오라는 얘기는 실수요자 말고도 투자자라도 이 집을 당장 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믿었냐면 너네 이거 분양받으면 12월이면 전매 제한 풀어줄게. 그리고 이거 원래 실거주 의무 몇 년인데 이 실거주 의무도 풀어줄게.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거 내가 지금 줍줍 해가지고 분양받으면 그 12월까지만 갖고 있으면 피 붙여서 팔 수 있을 거다. 또 시장이 또 금방 좋아질 수도 있지 않아? 이런 희망? 뭐 이런 걸 갖고 그 들어가는 자금이 얼마 안 되니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원하는 대로 안 됐잖아요. 실거주 의무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전매 제한은 풀렸는데 전매 제한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소유권을 누구한테 넘길 수 있는 그게 가능하다는 뜻인데 넘기는데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사는 사람들은 실수요든 뭐 들어가 살려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매 제한 자체가 풀린 게 의미 없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또 큰 얘기는 이게 내가 잔금까지 끌고 가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자금을 내가 마련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투자 입장에서 계약금만 넣고 피만 얻고 그냥 살짝 빠져나오려고 했던 사람들조차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대출을 어디선가 받아서 자금을 활용해서 이걸 어쨌든 넘겨와야 되는 상황까지 왔으니까 패닉에 빠진 거죠. 근데 이거는 피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현 상황에서 그게 실질적으로 언제 실행될 거다라고 공표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갈 거야 라고만 얘기를 했던 건데 우리가 뭐 재건축 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바로 재건축하는 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갈 거야 라는 말만 믿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것도 어떤 내가 정말 집을 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중간에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한 거거든요. 투자에는 리스크 테이킹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현실화된 거예요. 근데 이게 피해라고
시기라고 볼 수 있나요? 부동산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좀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집이라는 거는 물리적인 개념으로 보면 안 무너져요. 물론 부실 시공이 된 것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뭐 과거에도 뭐 분당 쪽이나 뭐 이런 데는 뭐 바다 모래를 퍼다가 건물을 지었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지금 30년 지나도 지금 멀쩡히 서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물리적인 이런 것들은 있는데, 신축을 많이 파는 시점에는 신축이 최고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신축에 대한 뭐 사실은 구축은 예전에 그 건축법의 규제에 따라서 집을 짓기 때문에 예전에는 규제 정도가 뭐 베란다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넓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쓸 수 있는 공간이 같은 동일 평형이라고 하더라도 더 넓은 공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름의 강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마치 기축은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신축만이 최고인 것처럼, 신축도 신축이라고 생각하는 게 한 5년 되시나요? 그렇게 보시죠? 근데 사실은 10년 지나도 신축이거든요. 집이라는 게 그렇게 오랜 기간 쓰는 물건이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뭐 1, 2년만 지나면은 신축이 이제 아니고 뭐 좀 지나면 준신축이라고 보고 막 이렇게 나눠서, 그러면서 결국은 개발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파트가 여기 먼저 사업이 진행된 데가 먼저 공급을 했으니까 이제 신축 1년 차가 되겠죠. 근데 한 1, 2년 있다가 또 옆에 분양을 하잖아요. 그럼 얘는 얘보다는 구축이 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무조건 지어지는 순간부터 나이를 먹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다고 1살이냐 3살이냐 5살이냐 10살이냐 다 우리는 어린이로 보잖아요. 이런 개념인데, 마치 새로운 물량을 계속 공급을 하니까 몇 년 지난 것보다는 이게 훨씬 좋다, 훨씬 좋다, 훨씬 좋다, 그러니까 훨씬 더 비싸게 팔아도 된다, 이게 당연했던 시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또 나오는 얘기는 부실시공 문제, 또 공사가 이제 완전히 끝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스러운 시장이 왔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신축보다는 구축이 낫지 않아? 이런 얘기들을 또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는 결국 구조적인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 번은 겪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옛날 얘기를 좀 하면, 이제 대공황이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성장이 막 이제 고도의 성장이 막 일어나는 시기였잖아요. 성장이 일정 수준 되고 나면 정체가 오잖아요. 정체가 오면 자금이 이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계속 성장에 투입하기도 그렇고 막 이러니까 자금이 결국은 자본시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막 폭등을 하고, 그러면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의 편중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근데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이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 뭐예요? 대중한테 물건을 팔아서 부를 축적하잖아요. 근데 부가 편중되다 보니까 돈이 있는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가난한 거예요. 이 물건을 써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야. 물건은 계속 만들어내는데 물건을 수요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정작 노동자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소득 불균형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생산을 많이 하는데 물건이 안 팔려. 그럼 기업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주가 폭락으로 온 거죠. 주가 폭락이 왔어요. 근데 그러면 주가 폭락이 왔으면 기업의 자산이 줄어드는 건데, 그러면 갖고 있던 부채에 대해서 감당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파산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연쇄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경기가 완전히 침체되는 상황을 겪었거든요. 성장이 정체가 되고 투기적인 세력이 많아지는 시장을 겪었고, 그리고 부가 편중되는 상황을 꽤나 오랜 시간 겪었고, 그 부의 편중이 공고화되는 단계를 거쳤잖아요. 근데 정작 이제는 그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는 그런 시장이 맞닥뜨려지니까 이 문제가 터지면서 대공황이 발생을 했다고 여러 설이 있지만 이런 관점으로도 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아파트 시장하고 너무 똑 닮아 있다는 거죠.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많이 얻는 쪽은 건설업체들, 그리고 물건을 만들어 파는 시행사들, 아니면 내가 저가에 많이 매집해 놨다가 그걸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비싸게 팔면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를 많이 쌓았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부의 편중이 일어났죠. 집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부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했던 시점이니까. 근데 대공황은 다른 게, 자산은 이제 막 쌓아놓게 된 게 집을 팔고 사고 하면서 현금을 많이 쌓게 됐는데, 집은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재고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물리적인 재고가. 근데 이 집을 사주려면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돈을 빚을 계속 내주면서 감당해 왔던 거죠. 그래서 팔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한계에 온 거죠. 부채의 한계 상황. 그러면 물건을 사줄 수요가 사라지니까 이제, 그렇지만 집은 계속 지어야 돼요. 집은 계속 지어야 된다는 게 PF 사업은 계속돼야 되는 거죠. 사업이 진행돼야 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되게 닮아있지 않나요? 부의 편중의 과정을 겪었고, 부동산 시장의 강력한 버블을 경험했던 시장이고, 이제는 그 수요가 사라져서 거래가 안 되고 물건이 쌓여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이걸 물건을 사줄 수요가 없으니까 계속 집은 넘쳐나는데 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건설사도 있고 많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가게도 여기에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집은 있지만 돈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빚은 감당해야 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아까 기업 가치가 폭락하고 주가가 폭락해서 위기 상황이 됐을 때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파산으로 가는 것처럼 지금 집을 갖고 있는데 갚을 능력이 안 돼요. 유동성의 경색 상황을 가게가 겪고 있거든요. 지금 가게도 겪고 있고 부를 많이 가졌다는 회사들조차도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돈을 빌려주는 거를 보증서 주고 하면서 채무 규모를 키워놨는데 그게 막히는 상황이 되니까 여기도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부동산 쪽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구조적으로.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